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 선생입니다. 이번에 가족 여행으로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혼자 간다면 무조건 자유여행으로 갔겠지만 가족들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미리 예약해서는 어쩔 수 없이 패키지로 다녀왔네요. 총 8박 9일의 상품이었는데 나름은 다른 여행사에 비해 특전도 있고 가격도 좀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온 튀르키예 상품의 전반적 여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튀르키예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시면 어떤 곳을 어떤 식으로 다니게 되는지를 미리 살펴보시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옵션 상품들의 내용과 각 지역의 특징들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각 여행지나 장소의 역사적 의미나 가치 등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구글에서 확인해 보시는 편이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제가 느꼈던 튀르키예 패키지 여행 함께 출발해 보시죠. 지금 보시는 내용이 이 패키지 투어의 일정입니다. 전체 일정을 다루다 보니 이 영상은 꽤나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을 나누어 놓았으니 넘겨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타임라인에서 찾아서 넘겨가며 보세요. 처음 여행사에서 주었던 일정에서는 이틀째에 바로 카파도키아로 가는 것이었는데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바뀌어서 하루도 이스탄불에 머물고 3일째 카파도키아로 넘어갔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보니 여행사에서 처음 주었던 일정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 너무 바빠서 뭘 보고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비행기를 2번 이용하는데 공항에서 너무 먼 호텔을 잡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힘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공항 이용을 위해 미리 이동하고 어쩌고 하는 시간이나 버스 타고 다니는 시간이나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비행기는 갇혀서 이동하는 것이고 버스는 창밖의 풍경이라도 보게 되니 버스 이동이 더 나아 보이네요. 제가 다시 선택한다면 비행 없는 일정으로 움직일 듯 합니다. 오후 5시에 도착하여 바로 그랑바자로 갔다가 아야소피아에 갔습니다. 그랑바자는 문 닫기 직전에 도착해서 15분 남짓밖에 머물 수 없었네요. 환전도 좀 해야 했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한 나라의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공간인데 제대로 둘러볼 시간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웠네요.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사느냐 마느냐는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취지 자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걸어서 아야소피아로 이동했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인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쁘게 걸어 도착한 아야소피아. 그 규모 자체도 압도적이었지만 그 공간에 새겨진 역사적 의미와 종교적 가치가 더욱 사람을 숙연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밤에 왔기에 줄을 짧게 선 것은 좋았지만 저 유리창들마다에서 퍼져나갔을 아름다운 햇살을 볼 수 없었음은 안타까웠네요. 이런 거대한 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선대 건축가들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는 최소한 1시간은 앉아 있어줘야 하는데 일정이 또 밀려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동합니다. 이스탄불의 주요 명소들은 대체로 몰려 있었습니다. 자유여행으로 오신다면 좀 더 여유롭게 구경하고 즐기실 수 있을 듯 하네요. 그 이후 호텔까지의 이동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패키지 여행이 늘 그렇듯 시 외곽의 호텔을 잡았기 때문에 호텔에 들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저뭅니다. 첫 방문지인 페이로티 언덕 좋았습니다. 이스탄불 양안이 다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좋았죠. 하지만 또 바쁘게 움직입니다. 파노라마 1453은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는 역사적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딱히 특별한 그래픽적 감동도 없고 새로운 역사적 해석도 없어서 별반 감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그냥 길거리에 앉아 1시간 넘게 시간을 낭비하셔야 합니다. 튀르키예 투어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여정 내에 옵션이 너무 많아서 신청을 안 하면 낭비되는 시간이 많더군요. 그 시간을 활용할 방법도 없는 것이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방치되더라고요. 히포드럼과 오벨리스크를 관람합니다. 원래 블루 모스크도 함께 돌아보기로 했지만 모스크의 개방 시간을 넘기는 바람에 블루 모스크 방문은 마지막 날로 밀렸네요. 저는 이 오벨리스크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한 쌍까지 이집트의 룩소르에서 잘 봤기 때문에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오벨리스크를 4000년 전에 만들어낸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점심을 먹고 토카프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방대한 크기의 궁전 자체도 아름다웠지만 각각의 건물 내에 있는 박물관들도 흥미로웠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강대함과 더불어 그 역사적 가치도 다시 되뇌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를 들르신다면 꼭 궁전의 끝까지 걸어가 보세요. 이렇게 멋진 풍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궁전부터 6대 박물관 투어가 시작됩니다. 옵션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름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아야소피아에서 겪은 일 때문에 6대 박물관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을 때에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3일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런 곳들을 스치듯 대충 훑으며 지나다니고 싶지는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죠. 다음에 혼자 자유여행으로 와서 더 여유롭고 깊이 있게 둘러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옛 이스탄불의 물 저장소인 에레바탄 지하궁전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옵션 투어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아 빨리 진행할 수가 없으니 찬찬히 곳곳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1500년 전에 이런 지하시설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더군요. 수많은 기둥이 주는 기하학적인 아름다움도 컸고요. 사람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가보세요. 기둥 밑에 있는 메두사의 얼굴은 보고 오셔야죠. 지하궁전 투어를 마치고 항구로 이동합니다.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선 투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투어도 원래는 옵션이지만 예약자에게는 무료라고 합니다. 이스탄불을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누는 해협의 한가운데서 두 지역을 바라보는 것은 묘한 역사적 감흥을 줍니다. 이 이유는 개그맨 박명수 씨가 추천했다는 카이막집을 들르고 번화가를 도는 곳으로 시작하는 이스탄불 야간 투어입니다. 이 역시 옵션 투어인데 저는 실은 안 하려 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투어까지 하면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될 것이 염려스러웠죠. 하지만 가족들의 무한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거리 자체의 볼거리는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나라에서 발견한 성당도 흥미로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튀르키예는 종교적으로 개방된 분위기였습니다. 뒷골목마다엔 각기 다른 사연들이 감춰진 듯 했고 어느 곳이나 자리를 잡고 앉아 맥주 한잔 하고픈 분위기였습니다. 박명수 씨가 추천한다는 카이막은 너무 달아서 제 입맛엔 안 맞았지만 이것이 또한 튀르키예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니 그 자체로 인정해줘야 할 듯합니다. 항구로 향하는 길의 좌우에는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멋진 모습의 상점과 음식점들이 교열해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이들의 삶의 현장을 두 눈 깊이 담아둘 시간이 없는 것이 아쉬웠네요. 그렇게 도착한 갈라타 타워에서 바라보는 이스탄불의 야경도 아름다웠습니다. 낙바는 또 다른 도시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 주었네요. 그리고 들른 칼라타 다리 및 레스토랑, 맥주 한잔 마시며 보스포러스 해협을 바라보는 정취가 있었습니다. 야간 투어 자체는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일의 부담만 없었다면 말이죠. 일정 자체가 잘못 짜여지니 이런 피곤함을 겪네요. 새벽 2시에 일어나 3시에 호텔을 출발하여 4시에 공항에 도착하는 빡빡한 일정입니다. 도시락이라고 좋지만 차마 먹기는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항 내의 스타벅스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었네요. 좁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카파도키아로 향합니다. 국내선 항공의 수화물 기본 무게가 15kg입니다. 그래서 짐을 싸실 때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추가 수화물 비용이 싸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추가 비용은 1kg당 100 리라입니다. 카파도키아는 지형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더니 첫 일정부터 신비로운 자태를 뽐냅니다. 여기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다 보면 현지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넣어 팝니다. 그닥 잘 찍은 사진도 아니고 빨리 팔아야 하니 급조한 프린트도 마음에 들지 않아 저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진을 자세히 보니 초점도 안 맞았더군요.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사진을 구입하시기 전에 초점 맞았는지 잘 살펴보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내를 한 바퀴 돈 후 스모프 마을이라 일컬어지는 곳을 향했습니다. 이곳도 6대 박물관 투어에 속한 곳이라 저는 빠졌죠. 오히려 이 투어를 안 한 것은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였는데 여기에 이르러 커피 한잔하며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지프 투어를 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물론 이 지프 투어도 옵션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혼자 걸어서 움직이거나 카페에 앉아 쉬어야 합니다. 지프를 타고 다양한 지리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곳들을 속속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좋았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거주했던 독특한 주거 형태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흥미로웠고요. 하지만 이런 볼거리가 옵션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짚어보면 이 투어의 거의 모든 주요 일정이 옵션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정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순간이더군요. 어쨌든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시간도 낭비되지만 카파도키아의 지형을 손닿을 거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후 예약자 특전으로 제공된 벨리댄스 공연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이 공연 볼만했습니다. 일단 무희들이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보여주는 퍼포먼스 자체가 보기 좋았고 한 나라의 문화를 가까이서 지켜본다는 점도 즐거웠습니다. 다만 본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벨리댄스의 무희가 좀 마른 체형이라 아쉬웠네요. 이집트 여행 중 몇 번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메인 댄서가 좀 더 큰 체형이다 보니 보다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들에게 좀 더 맞춘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광객들을 불러내서 함께 춤을 배우고 즐기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한국 분들도 많으셨는데 예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더군요. 역시 한민족은 흥의 민족입니다. 보는 저도 어깨춤이 절로 나더군요. 새벽 6시에 차를 타고 열기구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옵션 투어였고요. 참석을 하지 않으면 참석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호텔에서 쉬게 됩니다. 저는 열기구 타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참여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서는 것도 좋았고요. 몇 번 열기구를 타봤는데 하늘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정말 멋집니다. 이날 우리의 일정도 상승하고 나서 일출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대였습니다. 이 열기구 옵션에 대해 열기구 타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고들 이야기하더군요. 이 말이 진실이라면 저 수많은 열기구 업체들이 존재할 수는 없겠죠. 제가 여러 나라에서 열기구를 타봤지만 기구 투어로 유명한 곳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하고 제 경험상 열기구로 유명한 곳에서 기구가 안 뜬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운이 나쁘다면 못 타줄 수도 있겠죠. 일단 주변에 수백 개의 열기구가 떠있는 모습 자체가 장관입니다. 일출을 배경으로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멋지죠.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카파도키아의 아름다운 지형을 보기 위해 이 기구를 탔다는 사실 말이죠. 다른 열기구만 보느라 정작 봐야 할 아름다운 카파도키아의 풍광을 놓치지는 마세요. 오전 중에는 지하도시에 들렀습니다.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 가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일종의 카타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머물렀던 곳이죠. 그 규모는 로마의 것보다 좀 작은 듯 했지만 더 체계적이고 유용하게 만들어져 있더군요. 한 종교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이 느껴지는 듯도 하고 그들의 결의가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높이가 낮고 좁은 통로를 움직이는 일이라 걷는 것 자체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키 큰 분들이나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점심을 먹고 야외 박물관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물론 6대 박물관에 속한 곳이니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카페에서 쉬시면 됩니다. 야외 박물관 투어 이후 이날의 마지막 여정인 도자기 마을로 향했습니다. 카파도키아 일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였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변을 산책하는 것도 좋았고 도자기 마을 자체가 구석구석 아기자기함과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는 곳이더군요. 대부분 입구에서 돌아가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안쪽까지 들어가 보세요. 꼭 무엇을 사지 않더라도 동네 자체가 주는 정서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안쪽에서 만나실 수 있는 곳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이 다소 여유로운 날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서인지 우리가 묵는 호텔 앞에 시골장 같은 튀르키예의 로컬장이 열렸네요. 저는 워낙 아침잠이 없는 편이라 일찍 일어났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이런 시골장은 어느 나라나 똑같은 모습이네요. 우리의 시골장과 비슷한 품목들을 팔고 있었고 비슷한 사람의 정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활력으로 아침을 충전하고 시작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버스로 장거리를 달려야 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여정은 오보르칸을 거쳐 안탈리아로 향합니다. 오보르칸은 신기하긴 하지만 감동적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기함 자체도 여행의 즐거움이죠. 안탈리아를 향하던 중 백종원 씨가 추천했던 카이막을 파는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박명수 씨가 소개한 곳과는 달리 양귀비 씨앗을 넣어서 식감을 좀 더 살린 형식이었습니다. 제 입에는 너무 달아서 그저 한 수저 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곳의 카이막 모두 우유를 소재로 독특한 풍미를 준다는 점에서는 흥미로웠습니다. 역사가 음식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바로 오스만 투르크의 역사는 이런 것에서 고유의 향취를 풍기는 것 같네요. 지중해에 맞닿은 도시인 안탈리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건축 양식도 좋았지만
지중해를 품은 항구와 그 주변 건물들의 배치, 그리고 그 도시를 에워싸는 산맥의 웅장함이 감동적인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 도시의 골목골목마다에는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카페와 품위 있는 식당들이 가득하죠. 차라리 여기 좀 내려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더군요. 어차피 호텔에 가서 그럭저럭한 저녁을 먹느니 이 지중해를 바라보며 와인 한 병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별 행동은 허용되지 않으니 또다시 아쉬움을 뒤로하고 외진 곳에 있는 호텔로 향합니다. 아침 일찍 관광을 시작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일정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전 중에 있었던 안탈리아 유람선도 신청하지 않았고 올림푸스 케이블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람선 투어에서는 정말 선착장에 두고 가더군요. 하지만 고요한 새벽의 바다를 바라보며 미리 준비해둔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닐 테니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했습니다. 유람선 투어가 끝나면 바로 올림푸스 케이블카를 타러 갑니다. 연속 옵션이네요. 저는 당연히 연속 자유시간입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스타벅스라도 있어서 커피 한잔하며 주변 산책도 좀 하고 지중해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휴게소의 부족된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히메라폴리스와 파무칼레 투어를 진행합니다. 부족한 시간을 쪼개 움직이다 보니 히메라폴리스에는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대가 주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히메라폴리스의 고대 유적들을 살펴보기 위해 카트 옵션을 선택했는데 시간 여유만 있다면 걸어서 돌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유적 하나하나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서 그 돌 하나하나를 깎아 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며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네요. 하지만 장거리를 걷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보다 압축적으로 즐기실 분들에게는 카트 선택은 필수인 듯 합니다. 히메라폴리스 관광을 마치고 파무칼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온천을 향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목욕을 했다는 온천탕을 지나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 중의 하나에 이르렀습니다. 시간 맞춰 떨어지는 낙조를 배경으로 바라보는 파무칼레의 모습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물의 양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황혼의 색조 속에 시리게 떠오르는 온천의 형상은 자연이 아니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온천을 걸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발이 허용되지 않아 맨발로 걸으셔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곳은 바닥이 조금 날카로워서 발바닥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동 경로들은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걸으세요. 그래도 6번째 날인 이날은 가슴에 깊은 선물 하나 새기고 잠들 수 있었네요. 오늘은 제가 제일 기대했던 유적지인 에페소스로 향하는 날입니다. 버스로 한참을 이동하여 도착한 에페소스. 그리스에 의해 세워졌지만 주변 도시 국가들인 스파르타, 페르시아, 페르가몬, 로마 등의 흥만 성세에 따라 식민지화되는 역사로 얼룩져 있는 도시 에페소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곳이다 보니 일종의 서구 역사의 박물관 같은 도시라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온 유적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역사의 맥락과 보존성 때문에 유네스코도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했겠죠.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그리고 이집트를 이미 다녀온 탓이겠죠. 하지만 곳곳에 보이는 건축물의 형태나 기둥의 모습 등은 다채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고개 하나만 돌리면 새로운 문화권의 건물들이 들어오는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켈수스 도서관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웅장함으로 서 있는 압도적인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행객의 특권이죠. 사진으로는 볼 수 없는 뒷면도 볼 수 있었고 내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나머지 관광객들은 6대 박물관 투어를 하고 있었고 그 덕에 저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이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오래된 유곽의 폐허도 둘러볼 수 있었죠. 이렇게 고대 서양사의 박물관 같은 에페소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린제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정말 시음회 하나 참석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동네 자체가 아름다운 곳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시음회 자체를 선택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별로 마실만하지도 않은 와인을 시음하느라 보낼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다음에 튀르키예에 온다면 하루 정도 시간을 가지고 둘러보고픈 동네더군요. 오늘 일정은 정말 별로였습니다. 에페소스는 물론 좋았죠. 하지만 중간에 쇼핑센터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데다가 시린제 마을까지 일부러 가서는 제대로 동네 구경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네요.
이렇게 시간을 뺏기다가 멀리 떨어진 호텔까지 이동하니 밤 9시가 넘어서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아서 겨우 얻어먹듯이 저녁을 해결했네요. 게다가 내일도 새벽 2시에 일어나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피로를 일부러 쌓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쇼핑센터를 빼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1시간 정도만 머물렀어도 이렇게까지 피곤할 일은 아니었겠죠. 뭐 패키지 여행을 선택한 제 업보겠죠. 하지만 좀 과하긴 하네요. 제일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새벽부터 비몽사몽으로 비행기에 올라 이스탄불로 향했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버스에 몸을 싣고 돌마바흐체 궁전으로 향했죠. 돌마바흐체 궁전은 그 규모나 내부의 장식 그리고 역사성 모두 빼어난 곳이었습니다. 잠이 확 깨어 달아날 정도였으니까요. 음성 안내기를 배우받아 들으며 다녔는데 무엇 하나 예사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면하고 있다는 점이나 내부의 역사적 의미들은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나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곳도 제한된 시간 안에 돌자니 아쉬움이 남았지만요. 베르사유나 비엔나의 궁전들처럼 자유여행으로 왔다면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금지되어서 이 영상에는 담을 수 없었네요.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몰래 사진을 찍어대더군요. 그들을 무작정 비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압도된 아름다움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난 행동일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 돌마바흐체 관광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무리의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와 있더군요. 이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관광객들을 반기다가 저희를 보더니 안녕하세요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를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이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지만 영원히 풍요로워지는 일정을 마치고 블루모스크로 향했습니다. 이것도 공개 시간의 막바지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들어가서는 또 정신없이 둘러보고 나왔네요. 아야소피아에 비해 규모는 작게 느껴지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아름다운 타일들의 조화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스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종교든 오래된 그들의 성전에는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감동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떠나 각 종교의 성지를 관광의 명소로 삼는 것이겠죠. 새벽부터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하고는 점심을 먹고 공항으로 향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줄 작은 선물 하나 살 시간이 없는 팍팍한 여정이네요. 겨우 공항에 도착하여 짐을 붙이고 출국장 내에 들어와 한숨을 돌립니다. 지난 며칠이 어떻게 지나갔고 무엇을 했는지도 잘 정리되지 않는 여행이었네요. 이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일정의 여행을 또 오기는 힘들 것 같네요. 저는 그저 무엇인가를 좀 빠뜨리더라도 여유롭게 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다니는 여행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저 외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튀르키예라는 땅의 어느 한 단면이라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발로 걸었다는 점에서는 일말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전체를 함께 해주었던 튀르키예 가이드인 일케로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춥던 카파도키아의 새벽에 그가 제게 권해줬던 한 잔의 홍차는 잊지 못할 듯하네요. 이상 최현생이었습니다.